협객행, 김용 원저 제사장. 사실 그 소년 계잡종은 이날 사형객이 전수한 구결에 따라 내공을 연마했다. 오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등의 6곳의 경맥에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크게 일어났다. 그의 능력으로는 그 기운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었다. 동시에 각처의 태음, 소음, 거름의 경맥 가운데 얼음과 같이 차가운 기운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뜨거운 기운은 지극히 뜨겁고 싸늘한 기운은 지극히 싸늘했다. 그 두 기운이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수년간 열심히 내공을 연마한 그는 공력이 크게 불어나게 되었으며 이날 오시 무렵에 충맥과 대맥을 제외한 88량의 경맥이 벼랑간 격렬하게 부딪히게 된 것이었다. 그는 반시즌 동안 버티다가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다. 그 이후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전신이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빠진 듯한 느낌을 줄곧 받아야 했다. 그는 땀을 비오듯 쏟았으며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얼음 구덩이에 던져진 듯 전신의 혈액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고통을 또 받아야 했다. 이와 같이 뜨거운 기운에 이어 차가운 기운이 되풀이하여 엄습해왔다. 눈앞에는 수시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으며 추악한 사람도 있었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으나 한마디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큰 소리로 울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전혀 입 밖으로 소리를 낼 수 없으니 어찌하랴. 때로 눈앞에 빛이 보이는가 하면 때로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앞이 캄캄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 때때로 그에게 국이나 음식 같은 것을 먹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때는 달콤한 맛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고 매운맛이 코를 찌르는 것을 느끼기도 했으나 뭐가 뭔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멍청하고도 흐릿한 의식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갑자기 이마에 싸늘한 느낌을 받고 코로 은은한 향기를 맡게 되자 천천히 눈을 떴다. 먼저 보인 것은 한 자루의 붉은 촛불이었다. 촛불은 가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곧이어 맑고 카랑카랑한 음성이 들렸다. 천오라버니,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요. 그 음성은 매우 나직했으나 깊은 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소녀는 눈을 들어 음성이 들려온 곳을 바라보았다. 소년에게 말을 건 상대는 17,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인데 몸에 엷은 녹색의 옷을 걸치고 있었다. 얼굴은 갸름한 것이 아름답기 이를 데 없었고 호수와 같이 맑은 눈동자로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엷은 웃음이 감돌고 있었다. 그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소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어디가 괴로우시죠? 소녀는 머릿속이 띵하기만 했다. 그는 다만 자기가 바위 위에서 내공을 연마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신의 반쪽이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반면 다른 반쪽이 불과 같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놀람과 당황함 속에 정신을 잃어버린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눈앞에 갑자기 연녹색의 의상을 입은 소녀가 나타난 것일까?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이와 같이 더듬거리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이 푹신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의 몸 위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소녀는 이불을 걷어젖히고 일어나 앉으려고 했다. 몸을 움직이려는 그 순간 사지백해가 허물어지는 듯한 고통이 사지를 엄습해왔다. 그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토했다. 아! 소녀는 위로하듯 말했다. 막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정말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으니 천지신명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소년의 얼굴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더니 몸을 바로 세웠다. 소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소녀는 소녀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짐작하지 못했다. 다만 그녀가 더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고 느꼈을 뿐이다. 소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오? 소녀는 방긋 웃으며 막 입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곧 왼손 식지를 입술 앞으로 갖다 세우고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고 나직이 말했다. 쉿! 누가 오고 있어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몸을 흔들더니 창문으로 달려나갔다. 소녀는 눈앞이 번쩍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곧이어 지붕 위에서 가느다란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가 서서히 멀어져 갔다. 소녀는 모든 것이 망연하기만 했다.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는 또다시 나를 만나보러 올까? 그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 앞에서 기침 소리가 두어 번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이어 두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한 사람은 얼굴에 병색이 짙은 노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비쩍 마른 사람인데 얼굴이 눈에 익은 것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어렴풋이 들었다. 노인은 소년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자 얼굴에 기쁜 빛을 띄우더니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방주 좀 어떠십니까? 오늘은 안색이 퍽 좋아졌습니다. 소년은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황급히 반문했다. 당신은 나를 무엇라고 불렀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노인의 얼굴에 한 가닥 우수의 빛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곧 얼굴 가득히 기쁜 빛을 띄우고서 말했다. 방주님께서는 이랫동안 앓고 계셨습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셨으니 정말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방주님께서는 푹 주무시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십시오. 내일 소카가 다시 문안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뻗쳐 소년의 두 손 완맥 위에 얹어놓고 잠시 동안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방주님의 맥박은 매우 안정되고 규칙적인 것을 보니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돌본다는 말이 옳으며 우리 방 전체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녀는 그만 아연해졌다. 나는 계잡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며 방주가 아니외다. 노인과 비쩍 마른 사내는 그 말을 듣자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동시에 소년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방주께서는 편히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뒤로 물러서더니 몸을 돌리고 방을 나섰다. 그 노인은 바로 착수해춘 폐해석이었다. 그리고 비쩍 마른 사람은 미향주 미횡야였다. 미횡야는 마천회에서 사형객에게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사형객의 내력이 그 당시 얼마 남지 않았고 폐해석이 때늦지 않게 구원을 했기 때문에 장락방 총단으로 돌아와 며칠 휴양하는 동안 점차 상세를 회복할 수 있었다. 다만 그는 일세의 영명이 사형객의 일초식에 사라지게 된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폐해석은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했다. 미아우님, 이 일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가 좀 경솔했다고 생각되는구려. 이제와 생각해보니 당시 사형객이 차라리 우리 9사람을 한꺼번에 제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려. 그렇게 된다면 방주께서 방해를 받고 주화인마가 되는 일이 없었을 게 아니겠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방주님께서는 줄곧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상세가 꼭 완쾌된다고도 말하기 어렵소. 설사 몸이 낫는다 하더라도 음양이 서로 공격하는 신기한 내공을 다시는 연마하기는 어려울 것이오. 이어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 그에게 어떤 병고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 9사람 가운데 그대의 죄명이 가장 가볍소. 그대는 마천회로 오르기는 했지만
방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 먼저 실수를 하여 방주에게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오. 미획야는 침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방주에게 어떤 병고가 생긴다면 모든 사람들 머리 위로 화가 떨어지는 셈이니 그때 누구의 죄가 크고 적고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말을 주고받았는데 여드렛 날 밤 방주실로 문병을 가본 결과 방주가 이미 눈을 떴을 뿐 아니라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나 폐해석은 혹시나 해서 그의 맥박을 짚어보았는데 매우 힘찬 것을 느끼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순간 갑자기 그가 느닷없이 아리송한 말을 던지고 방주가 아니라 계잡종이라고 하는 바람에 기분을 잡치고 말았다. 두 사람은 그만 아연실색하게 되었고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나고 만 것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미획야는 나직이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요? 폐해석은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 하더니 말했다. 방주는 지금 정신을 아직 명백하게 차리지 못한 것 같소. 하나 혼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오. 이 우영이 온갖 정성을 다해 방주님을 치료하겠소. 며칠간 정성스레 치료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 일이 들이닥치려면 예고 없이 신출귀몰하게 나타나는데 방주께서는 언제쯤 완전히 치유될지 알 수가 없으니 큰 걱정이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방주께서 이곳에 있는 이상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책임질 사람이 있게 된 셈이오. 이어 그는 미획야의 어깨 죽지를 두드리며 웃음빛을 띄우고 위로하듯 말했다. 미아오님, 걱정할 것 없소.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며 적절한 안배를 해두었소. 두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나눈 후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 한편 소녀는 두 사람이 물러가자 그제서야 희미한 의식 속에서 방 안의 광경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 자신은 한 커다란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으며 침대 앞에는 붉은 칠을 한 탁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 양쪽에는 두 개의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 위에는 방석이 깔려 있었다. 방 안에 커다란 비단 방석이 여러 개 놓여 있고 향 냄새가 은은히 피어나는 것이 신선의 동굴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소년의 눈에는 모든 물건이 신기하게만 보였다. 소년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것이 꿈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방금 노개 소녀가 기뻐서 나직이 속삭이며 겸연쩍어 하던 모양은 아직도 그의 눈에 선했으며 또렷했다. 그녀가 달려나간 창문도 반쯤 닫힌 채 있는 것이 꿈이라곤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는 오른팔을 뻗쳐보았다. 자기의 머리를 만져보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가볍게 손을 쳐들었을 뿐인데 전신이 다시 바늘에 찔린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아이쿠! 그때였다. 갑자기 방 한쪽 모퉁이에서 그 누가 하품을 하더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도련님, 이제 정신을 차리셨나요? 그것은 여인의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막 잠에서 깬 듯한 그녀는 놀라 부르짖었다. 아, 정신이 드셨군요. 이렇게 말하며 일어서는 사람은 황삼의 소녀가 아닌가. 그녀는 방 한쪽 모퉁이에서 달려나와 소년의 침대 앞으로 다가섰다. 소녀는 처음에는 먼저 번에 창문으로 달려나간 소녀가 다시 나타난 것이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눈을 번쩍 뜨고 바라보았다. 소녀는 몸에 황색의 짧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창문으로 나간 소녀와는 복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모습도 전혀 달랐다. 이 소녀의 얼굴은 약간 동그란 편이었으며 눈망울도 둥글고 컸다. 그 녹색 옷의 소녀같이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곱상한 면은 더욱 뛰어난 데가 있었다. 소녀는 이 세상에 태어난 후 처음으로 나이가 비슷한 두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터이라. 두 소녀의 미세한 차이는 물론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때 소녀는 놀람과 기쁨에 찬 어조로 질문을 던졌다. 도련님,
이제야 정신이 드신 모양이군요. 그렇소. 그런데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오? 소녀는 깔깔대며 웃었다. 호호호,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녀는 웃음을 거두고 엄숙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다. 도련님, 무슨 분부가 있으세요? 소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다. 당신은 나를 지금 무엇라고 불렀소? 도련님이라고. 소녀는 미간에 약간 노기를 띄우고 말했다. 이미 말했지만 저는 비천한 몸이에요. 당신을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소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한 사람은 무슨 방주라 부르고 또 한 사람은 도련님이라 부르니 도대체 나는 누구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는 이곳에 오게 된 것이오? 소녀는 약간 안색을 누그러뜨리고 말했다. 도련님, 몸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연화탕이나 잡수시는 것이 어때요? 소녀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연화탕이라고? 그는 연화탕이 무슨 음식인지 잘 몰랐다. 다만 배가 무척 고파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소녀는 즉시 옆방으로 가더니 얼마 후 쟁반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그 쟁반 위에는 파란 꽃무늬가 그려진 자기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자기 그릇 안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녀는 그 구수한 향기를 맡자 그만 침이 꿀꺽 넘어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녀는 방긋 웃더니 입을 열었다. 꼬박 여드레 간을 두고 인삼탕만 마시면서 목숨을 부지했으니 정말 배가 고프기도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쟁반을 그의 앞에 갖다 놓았다. 그릇에 담긴 음식은 눈과 같이 하얀 죽 같기도 하고 죽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 위에 장미의 꽃잎이 둥둥 떠서 청하기 이를 데 없는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소녀는 몹시 배가 고픈 듯 입맛을 다시며 물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내가 먹어도 괜찮겠소? 소녀는 그의 질문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호호호,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소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은 도대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모르겠군. 나에게는 은자가 없으니 먼저 내 입장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는 여기까지 생각을 굴리고 입을 열었다. 지금 나의 주머니에는 엽전 한 입도 없소. 그러니 당신에게 지불할 은자가 없는 것이오. 소녀는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큰 병을 앓고 나서도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군요. 겨우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배가 고프시다면서 빨리 드시기나 하세요. 그녀는 쟁반을 좀 더 가까이 소년에게로 디밀었다. 소년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내가 먹고 돈을 주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오? 소년은 그가 여전히 그런 말을 하자 귀찮은 생각이 들어 안색을 굳혔다. 돈은 필요 없어요. 도대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소년은 재빨리 말했다. 먹지요. 먹어. 그는 손을 뻗쳐 쟁반에 놓인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오른손을 쳐들자마자 온몸이 쑤시면서 아파왔다. 그는 나직이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쳐들었으나 힘없이 떨구고 말았다. 소녀는 싸늘한 얼굴을 하고 물었다. 도련님, 진짜로 아픈 거예요? 아니면 가짜로 아픈 거예요? 소녀는 언짢은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물론 진짜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꾀병을 부리겠소? 소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큰 병을 앓느라고 반주검이 된 점을 생각해서 파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먹여드리겠어요. 그녀는 엄숙한 얼굴로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이 기회에 손을 잘못 놀린다면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테니 잘 알아서 하세요. 소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기회에 함부로 손을 놀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소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곱게 흘기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어 그녀는 한 숟가락의 연어탕을 떠서는 그의 입속으로 넣어주었다. 소녀는 그만 멍청해지고 말았다. 세상에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입으로 연어탕을 받아먹었다. 연어탕이 입 안으로 들어가자 달콤하고 향긋한 것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다. 소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시 숟가락으로 연어탕을 떠서 그에게 먹여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대 앞에서 상당히 떨어진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팔을 뻗쳐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있는데 혹시나 소년이 갑작스럽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소년은 연어탕을 다 받아먹고 나서 입술을 훑으며 말했다. 정말 맛있군, 맛있어.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구려. 하하하. 소년은 그 말에 냉소했다. 어떤 관계를 써서 나를 속이려 하지 말아요. 수천 그릇의 연어탕을 먹어봤으면서도 언제 한번 맛이 좋다고 칭찬한 적이 있었나요? 소년은 그만 망연해졌다. 이와 같은 음식을 내가 언제 먹어보았단 말인가?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질문을 던졌다. 이게 바로 연어탕이라는 것이요? 소년은 코웃음 쳤다. 정말 시치미를 잘도 떼시는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의 빛이 완연했다. 소녀는 뭐가 뭔지 몰라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황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두 가닥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다. 갓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라 머리카락이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발은 버선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백설같이 하얀 발에는 한 쌍의 꽃을 수놓은 비단신이 신기어 있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버선을 신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소녀는 칭찬의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신의 발은 정말 아름답군요. 소녀는 얼굴을 살짝 붉혔으나 곧이어 노기를 띄었다. 그녀는 그릇을 탁자 위에 놓더니 몸을 돌려 방 한쪽 모퉁이에 깔아놓았던 돗자리와 엷은 이불 그리고 베개를 들고서는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 소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 이것 봐요. 당신은 어디로 가는 것이오? 나를 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오? 그 말에는 퍽이나 간절한 빛이 서려 있었다. 소녀는 걸음을 옮기면서 차갑게 말했다. 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자. 더러운 말을 함부로 주워 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가면 어딜 가겠어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비천한 몸인데 어찌 당신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녀는 곧장 문을 열고 나갔다. 소녀는 그녀가 노에서 가는 것을 보자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았다. 한 명은 창문으로 달려나가고 한 명은 문으로 달아나지 않았는가? 그녀들이 한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는 멍하니 넋을 잃고 있었다. 이때 가벼운 발걸음 소리와 더불어 다시 그 소녀가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얼굴에 약간 노기를 띠고 있었으며 손에는 세숫대야를 들고 있었다. 소녀는 그녀가 다시 나타나자 속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세숫대야를 탁자 위에 놓더니 뜨거운 손수건을 꺼내 쥐어짜서 소년에게 내밀면서 싸늘히 말했다. 얼굴을 닦으세요. 소녀는 즉시 대답했다. 그러지요. 그는 수건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런데 두 손을 움직이자마자 전신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파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입술을 깨물며 두 손으로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으려고 애써 보았으나 두 손이 벌벌 떨리면서 얼굴과 한자의 간격을 둔 채 좀처럼 수건을 당길 수가 없었다. 소녀는 반신반의하면서 냉소를 쳤다. 정말 연극도 잘하시는군요. 그녀는 수건을 빼앗다시피 받아들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리 주세요.
제가 얼굴을 닦아드리겠어요. 그러나 엉뚱한 마음을 품고 손을 함부로 놀린다면 영원히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세요. 소녀는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 아, 아니요. 낭자는 얼굴을 닦아주지 않아도 돼요. 나는 얼굴이 더러워서 말인데요. 그렇게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면 아마 수건을 못 쓰게 만들 것이요. 소녀는 그의 음성과 말투가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내용도 요상한 것을 보자 오히려 의아심이 생겼다. 혹시 큰 병을 앓고 나서 머리를 상한 것이 아닐까? 폐 선생의 말을 듣건대 무공을 연마하다가 주화인마되어 오장육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목숨도 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더니 머리가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어찌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생각이 뇌리에 떠오르자 그녀는 물었다. 도련님, 저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소? 그는 씩 웃으며 다시 말했다. 나는 도련님이 아니라 계잡종이라 하오.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부르오. 노백부님은 욕이라 듣기 흉하다고 했소.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소녀는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하여 절로 눈살을 찌푸렸다. 말하는 모양을 보니 경박하거나 장난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중병을 앓고 나더니 머리가 약간 이상해진 게 아닐까? 소녀는 속으로 약간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다. 도련님, 정말 저를 몰라보시겠어요? 저 시검을 몰라보신다는 말이에요? 소녀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좋은 이름이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시검 누나라고 부르겠소. 어머니께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할머니나 아주머니로 부르고 비슷한 또래 여자를 누나라 부르라 했소. 시검은 그 말을 듣자 어이가 없었다. 곧이어 서글픈 생각이 들어 고개를 떨구었는데 그녀의 두 눈에서는 이슬방울이 반짝였다. 도련님, 저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째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건가요? 소녀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시검 누나 어째서 우는 거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소? 우리 어머님은 기분이 나쁘면 나를 때리고 욕해요. 당신도 기분이 나쁘면 나를 때리고 욕하시오. 시검이 더욱더 가슴이 쓰라렸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수건을 들어 그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나직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시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련님을 때리고 욕하겠어요? 아무쪼록 하늘이 보호하시어 당신의 병이 완쾌하기를 바라겠어요. 정말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죠? 소녀는 시검의 따뜻한 호의에 고마움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다. 얼굴을 닦은 수건이 그렇게 더럽지 않은 것을 보고 소녀는 안심을 했다. 그는 시검이 매일 그의 얼굴을 닦아준 것을 모르고 있었다. 시검은 쓴웃음을 지으며 나직이 물었다. 도련님, 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다른 일은 기억하세요? 그럼 도련님은 어느 방의 방주인지 아세요? 소녀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나는 방주가 아니오. 백부님이 나에게 무공을 가르쳤소. 그런데 갑자기 나는 반신이 뜨거워지고 반신이 얼음같이 차가워졌소. 그래서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고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 왜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시검 누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소?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이오? 시검은 소년이 계속 동문서답을 하자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기억을 잃어버린 모양이구나. 이때 소년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백부님은 어떻게 되었소? 그분은 나에게 흙으로 빚은 인형에 새겨져 있는 선을 따라 무공을 연마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갑자기 반신이 뜨겁고 반신이 차갑게 변하는지 그에게 물어봐야겠소. 시검은 그가 흙으로 빚은 인형이라는 말을 하자 마음속에 짚이는 바가 있었다. 7일 전 그의 옷을 바꿔 입히게 되었을 때
그의 품속에서 하나의 나무 상자가 나왔던 것이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18개로 된 남자 인형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평소 방주가 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은 인형, 즉 볼성 사나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뚜껑을 닫고 서랍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다. 이때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이 흙으로 빚은 인형을 그에게 보여준다면 혹시 그가 주화인마 되기 전의 일을 기억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녀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서랍을 열고 그 나무 상자를 꺼내 소년에게 내밀며 물었다. 바로 이것인가요? 소년은 그것을 보자 반색하며 말했다. 그렇소. 그곳에 있었군. 백부님은 어디로 갔소? 시검은 반문했다. 백부님이라니요? 소년은 그녀의 반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백부님을 모른단 말이요? 그는 마천거사라고 하오. 시검은 무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적었다. 한 번도 마천거사 사형객이라는 이름을 그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의식을 회복하셨으니 다행이에요. 예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날이 아직 밝지 않았으니 더 주무시도록 하세요. 어쩌면 옛날의 일을 모조리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지요. 그 소녀는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주고 쟁반을 들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소녀는 의혹스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시검 누나, 어째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라 하는 것이요? 시검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도련님은 예전에 한 일을. 그녀는 갑자기 하던 말을 멈추고 몸을 돌리더니 급히 방 안에서 나갔다. 소녀는 속으로 어리둥절해졌다.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밖에서 딱따기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우렁찬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졌다. 그는 이것이 경고 소리인 줄 몰랐다. 밤중에 왜 막대기를 두드리고 종을 치지? 바로 이때 그는 갑자기 오른손 식지에 상향혈이 화끈거리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한 줄기 뜨거운 기운이 손가락을 타고 손목으로 그리고 손목에서 곧장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속으로 부르짖었다. 야단났다. 곧이어 왼쪽 발바닥의 용천혈이 뼈를 에일 것처럼 싸늘해졌다. 이 한기와 뜨거운 기운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해오는 고통을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겪은 바 있었다. 매번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그 기세가 엄청나고 지극히 고통스러워 정신을 잃곤 했던 것이다. 과거 몇 번은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한혈 기운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는 그만 간담이 서늘해지고 말았다. 한 줄기의 뜨거운 기운과 한 줄기의 한기가 좌우 양쪽 아래 위에서 심장 부위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소녀는 속으로 암담하게 부르짖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과거 한기와 열기, 2줄기의 기운은 아랫배에 모이지 않으면 등골에 모였었다. 이번에는 심장이 있는 요해 쪽으로 모여들고 있으니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로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사태가 매우 험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억지로 바둥거리며 몸을 일으켜 앉았다. 단정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는 운기조식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해도 2발을 움츠릴 수가 없었다. 난감하기 이를 데 없을 때 갑자기 그의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백부님도 과거에 이와 같은 무공을 연마할 때 이런 고생을 겪었을까? 2마리 참새를 손바닥에 놓고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재미있는 일은 못 되었다. 진작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 재간을 익히지 않았을 것인데. 이때 문 밖에서 나직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방주님께 알립니다. 속하 표첩당의 전비가 기밀대사를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뼈를 에이는 듯한 고통으로 인해 아무런 소리도 할 수 없었다.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자 잠시 후 창문이 가볍게 열리면서
사람의 그림자가 번쩍했다. 곧이어 몸에 얼룩덜룩한 옷을 입은 사내가 소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눈앞에 벌어진 일이 너무나 뜻밖이라 급히 두 걸음을 물러섰다. 지금 소년은 몸 안으로는 한기와 열기가 교차하면서 심장과 폐 속으로 몰려들어 파동을 치고 있었다. 따라서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으며 금방이라도 심장이 멈춰지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소년을 압도했다. 온몸은 고통으로 인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으나 정신은 이상하리만큼 말짱했다.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표첩당 전비라고 밝힌 사내를 바라보았다. 전비는 소년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나직이 말했다. 방주께서는 무공을 연마하다가 주화인마되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데 지금은 좀 나았습니까? 소년은 몸을 조금 움직여 보았으나 말은 하지 못했다. 전비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띄우고 다시 말했다. 방주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으셔서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군요. 매우 나직한 말이었으나 옆방에 있던 시검은 그 소리를 듣고 소년의 방으로 들어왔다. 전비가 얼굴에 흉측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시검은 놀라 부르짖었다. 무엇 하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방주님의 방 안에 뛰어들다니.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고나 있어요? 전비는 몸을 흔들더니 갑자기 시검의 곁으로 다가왔다. 오른 팔꿈치로 그녀의 허리깨를 툭 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 쪽지에 일지를 가했다. 시검은 대뜸 혈도가 짚혀 비스듬히 의자 위에 쓰러져 꼼짝을 못했다. 전비는 외공의 조예가 깊었으며 폐혈법에는 별로 조예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상대방의 수족을 못쓰게 할 수는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할 만한 재간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수건을 꺼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시검은 그만 초조해지고 말았다. 전비가 방주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려는 것을 깨달았으나 사람을 불러들일 수가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전비는 방주에 대해 꺼리는 바가 있어서 번쩍 손을 쳐들고 시검을 후려칠 신용을 해보이면서 시검에게 나직이 말했다. 나의 이 철사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장에 너와 같은 계집애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휙하니 시검의 정수리를 후려치려는 신용을 했다. 방주 녀석이 무공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손을 쓸 것이 뻔한 일이다. 그런데 그의 손이 시검의 머리 위 반자쯤 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도 방주가 여전히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전비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하며 즉시 손을 걷어들이고 몸을 돌려 소년을 향해 흉측한 미소를 던졌다. 이 간악하고 음탕한 녀석 같으니 너는 한평생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오늘 나의 손에 죽어봐라. 그는 두 걸음 침대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직이 말했다. 너는 지금 항거할 힘이 없다. 내가 손을 써서 너를 죽이는 것은 영웅호걸의 행동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 나는 너에게 깊은 원한이 있다. 따라서 강호의 규칙이고 뭐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는 소년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재차 말을 이었다. 내가 만약에 강호의 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나의 철을 유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년과 시검은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으나 그의 말만은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소년은 속으로 생각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나와 깊은 원한을 맺게 된 것일까? 그리고 내가 그의 철을 유혹했다니 무슨 말일까? 시검은 시검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도련님은 얼마나 많은 풍류의 빚을 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결국 그 보답을 받게 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도련님을 죽이고 말 것 같군. 그만 당황하고 황급해진 그녀는 바둥거려 보았으나 손발이 시큰거릴 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녀가 몸을 약간 기울이는 바람에 그만 의자에서 쿵 하니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전비는 매섭게 말했다. 나의 처가 너에게 몸을 빼앗겼다. 너는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눈을 감는 비겁한 놈인 줄 알고 있었겠지만
너를 어찌할 수 없어서 모른 척하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치 않아 너와 같이 음탕한 도적이 오늘 끝내 나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두 발을 약간 벌리고 서서는 공력을 오른팔에 돋우었다. 그의 오른팔에서는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다. 그와 동시에 휙하니 일장을 들어 소년의 가슴팍을 후려쳤다. 전비는 장락방 외호당 가운데 하나인 표첩당의 향주였다. 그는 20여 년간 철사장을 연마하였는지라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였다. 이 일장에 그는 십성의 공력을 돋우게 되었고 바로 소년의 두 젖가슴 사이에 있는 전중혈을 후려치게 되었다. 한데 그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비의 오른팔이 부러지면서 그의 몸뚱어리가 붕 떠서 곧장 뒤로 날아가 창틀을 부수고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동시에 그는 그만 숨이 꽉 막혀 정신을 잃고 말았다. 창문 밖은 화원이었다. 화원에는 순찰을 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날 밤 표첩당의 제자들이 당직이 되어 술라를 돌고 있었다. 전비가 방주의 내실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의 부하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창문을 꿰뚫고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순찰을 돌던 졸개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어 많은 제자들이 횃불을 켜들고 달려왔다. 그들은 전비가 꼼짝하지 않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강적이 방주의 방 안으로 뛰어든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급히 피리를 불어 위협을 알렸다. 동시에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한 사내가 칼을 뽑아들고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방 안을 살펴보았다. 방 안은 칠흑과 같이 어두웠을 뿐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재빨리 왼손에 횃불을 들어 비춰보았다. 그는 오른손의 칼로 자기의 앞을 보호한 채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주는 단정히 침대 위에 앉아있고 침대 앞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는데 아마도 방주의 시녀인 것 같았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바로 이때 피리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도 달려왔다. 호맹당의 향주 구삼풍은 손에 철관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방주, 별일 없으십니까? 방주는 전신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러다가 벼랑간 확하니 선혈을 구역구역 토해내었다. 그 선혈에는 자줏빛 핏덩이가 섞여 있었는데 토해낸 피가 두어 대접은 될 것 같았다. 구삼풍은 재빨리 한 옆으로 몸을 날려서야 겨우 토해진 자줏빛 피를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놀람과 의혹이 충만한 눈빛으로 방주를 쳐다보았다. 이때 방주는 침대에서 내려서더니 땅바닥에 쓰러진 시녀를 일으켰다. 시검 누나, 혹시 그자가 상처를 입히지 않았소? 그는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수건을 풀어주었다. 시검은 급히 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도련님, 혹시 상처를 입지는 않았어요? 지금 좀 어때요?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가 나에게 일장을 후려친 덕분에 오히려 나는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이 상쾌해졌소. 이때 문 밖에서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몇 사람이 달려들어왔다. 폐해석과 미횡야 등이 재빠른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어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다. 폐해석이 앞으로 달려나와 소년에게 물었다. 방주, 자객이 방주님을 놀라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소년은 망연히 말했다. 자객이라니? 무슨 자객? 나는 보지 못했는데? 이때 방의 고수들이 전비를 깨워서는 방 안으로 부축해 들어왔다. 전비는 장락방의 방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반역자가 되었으니 혹독한 벌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종종 방규를 배반한 자에게는 옷을 발가벗기고 뒷산의 형태석이라는 곳에 묶어 땅바닥에 벌레와 개미들이 물어뜯도록 만들고 하늘 위에 독수리들이 쪼아먹도록 하곤 했다. 조금 전 그는 전력을 기울여 방주를 일격에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의 심오한 내력에 되튕겨 오른팔이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내상까지 입게 된 것이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느니 한시 바삐 죽기만을 바랐다. 그는 암암리에 한 가닥 진기를 끌어올리고 형태석에 묶어 장락천형을 받게 만들라는 방주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즉시 스스로 머리를 벽에 부딪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이때 폐해석이 다시 물었다. 자객은 창문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까? 소녀는 망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이 아리송하기만 하오. 몸이 여간 괴롭지 않았고 심장이 무척 세차게 뛰길래 이번에는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누가 들어오는 기척도 듣지 못했소. 전비는 크게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는 정말 정신이 흐릿해서 내가 자기를 때린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저 하녀는 내가 손을 쓴 것을 알고 있으니 모든 진상을 털어놓겠지? 아니나 다를까 폐해석은 시검의 허리깨와 어깨 쪽지를 주물러 주었다. 운기행공에서 그녀의 혈도를 풀어준 것이다. 그런 연후에 폐해석은 그녀에게 물었다. 누가 너의 혈도를 짚었지? 시검은 전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폐해석은 전비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전비는 냉소하며 몇 마디 욕지거리를 한 후에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방주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요. 시검과 전비는 자기의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소년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소년은 모든 일에 대해서 깜깜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극히 공손하게 구는 이 마당에 만약 전비가 시검을 제압하고 자기에게 일장을 후려쳤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전비에게 크게 불리하리라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물론 그에게 한 번 도움을 주자는 생각이었지만 그 이유는 자기로서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어렴풋이 전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어떤 원한과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의 체내에 한기와 열기가 서로 교차하여 그를 괴롭히고 있을 때 마침 전비가 일장으로 전중혈을 후려쳐줌으로써 온몸이 시원해진 것이었다. 원래 전비의 일장은 공교롭게도 전중혈을 후려치게 되었는데 전중혈은 사람 몸에 있어서 기의 바다였다. 전비의 장력은 세찼을 뿐 아니라 시각 또한 공교로워 그 일장을 후려침으로써 그의 파름경맥과 팔양경맥으로 엄습하던 음양의 내공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수화가 융화하여 한기와 열기를 나눌 수 없게 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그의 내력은 갑자기 증강하게 되어 전비로 하여금 창밖으로 퉁겨나가도록 만들었던 것인데 소녀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고 다만 체내의 한기가 청량한 기운으로 변하고 사람을 불태울 것 같은 뜨거운 기운이 따사로운 기운으로 화해서 사지백해로 퍼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곧이어 그는 온몸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고 다시 잠시 후에는 청량함과 온화함 감마저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전신의 정력이 충만하게 되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호맹당의 향주 구산풍이 방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그는 체내에 쌓이고 쌓인 응어리진 피를 와악하니 토하게 되었고 그대뜸 정신이 맑아지게 되었는데 비단 체력이 왕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의 반응도 몇 배로 더 영민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폐해석 등은 시검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을 뿐 아니라 표정이 황급한 것을 보고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었다. 방주가 호색한인 만큼 병이 약간 차도가 있자 사악한 생각을 품고 그녀에게 못된 짓을 하려 했는데 마침 전비가 밖으로부터 순찰을 돌다가 방주의 부름을 받고 들어와 시검의 혈도를 짚은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전비가 어떻게 잘못하여 방주의 비위를 거슬리게 되고 그만 방주에 의해 창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이는 10중 8구 전비가 시검의 옷자락을 벗기라는 명을 받고 우물쭈물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지레짐작을 하였다. 전비의 무공이 방주보다 높은데
어째서 대뜸 창밖으로 나가 떨어졌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비가 일부러 그의 노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연극을 한 것이라 판단을 내렸다. 무사람들은 전비의 상처가 가볍지 않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팔도 화원에 있는 가시나무에 찔려 피로 물든 것을 보고 하나같이 동료의식에서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다만 방주의 앞이라 전비에게 위로의 말을 던지지 못했을 뿐이었다. 윗사람이 이와 같이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이야 더욱더 자객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게 되었다. 호맹당 향주 구삼풍은 자기가 방주의 흥취를 깨뜨리게 되었다고 판단하자 전비가 당한 예도 있기 때문에 방주가 어쩌면 자기에게 즉시 얼굴을 붉히고 꾸중을 내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즉시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방주님은 좀 쉬도록 하십시오. 속하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다투어 인사를 하며 물러갔다. 폐해석은 방주의 안색이 이상한 것을 보고 그의 몸이 걱정되어서는 손을 내밀었다. 어디 방주의 맥박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소녀는 손을 내밀어 그가 자기의 맥을 짚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었다. 폐해석은 두 개의 손가락을 소년의 완맥에 갖다 대었다. 벼랑간 그는 팔이 흠칫하며 반쪽 몸뚱이가 마비되었고 두 손가락도 튕기듯 소년의 완맥에서 떨어져 나왔다. 폐해석은 깜짝 놀라고 말았으며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큰 소리로 말했다. 방주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절세의 신공을 끝내 연마하는 데 성공했군요. 소녀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무슨 절세 신공이란 말이오? 폐해석은 방주가 그와 같은 사실을 남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는 그 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 속하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방주님은 소인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는 약간 허리를 굽혀 보이고 밖으로 나갔다. 삽시간에 군웅들이 물러가게 되고 방 안에는 소년을 제외하고 다시 전비와 시검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전비는 중상을 입고 있었으나 무사람들은 방주가 그를 어떻게 처치할지 모르고 또한 방주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데려나가 치료해줄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그를 남겨둔 채 물러가고 만 것이었다. 전비는 고통으로 이마에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무사람들이 멀리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입술을 깨물며 부르짖었다. 나를 괴롭히고 싶다면 빨리 손을 쓰시오. 이 정가가 한마디라도 용서를 비는 말을 한다면 사내가 아니오. 소녀는 의아하여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지? 당신의 팔이 부러졌으니 이어놓아야 하겠구려. 옛날 아황이 산기슭에서 구덩이로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이어준 적이 있었소. 정말 그 아황은 가련했지.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황량한 산속에서 살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지만 채소를 가꾸고 사냥을 하며 밥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 안을 청소하고 또 수리하고 하는 일에 능숙했다. 아황이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을 때 그는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갖다 대고 묶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 열흘도 되지 않아 아황의 다리가 낫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녀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적당한 나무 토막이 있는가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시검은 의아스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도련님, 무엇을 찾으세요? 소녀는 여전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나무 토막을 찾는 것이요. 시검은 갑자기 두 걸음 다가서며 무릎을 꿇고 말했다. 도련님, 제발 부탁이에요. 그를 용서해 주세요. 도련님이 그의 철을 가로챘으니 그가 분노를 터뜨릴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주님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니 죽이시려면 단 한 칼에 죽여주시고 몽둥이로 마구 때려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도록 만들지는 마세요. 그녀는 원래 방주가 나무 토막을 주워와 산채로 전비를 쳐서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소녀는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그의 처를 속여서 가로채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오? 그리고 또 내가 왜 그를 죽여야 하는 것이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다가 그는 침실에 나무 막대기가 없는 것을 보고는 의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힘주어 의자 다리를 잡자 우지끈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소녀는 자기의 힘이 엄청나게 세어진 것은 모르고 중얼거렸다. 이 의자는 튼튼하지가 못한가 보구나. 이래 가지고서야 사람이 앉았다가 벌렁 나자빠지지 않겠나? 시검 누나, 왜 꿇어앉아 있어? 어서 일어나시오. 그는 전비의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움직이지 마시오. 전비는 입으로 큰 소리치고 있었으나 방주가 단 한 번에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일장을 후려쳤다가 퉁겨 창문 밖으로 나가 떨어진 것을 상기하고 방주의 공력이 웅후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만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그의 손에 들린 의자 다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의자 다리로 나를 때리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이쿠, 틀림없이 저 의자 다리를 입으로 집어넣겠지. 그리하여 목구멍에서 밥통에 이르도록 쑤셔 넣어서 나로 하여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만들겠지? 장락방에는 본래 혹형이 무척 많았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형벌은 나무 막대기를 죄인의 입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목구멍으로부터 위장에 이르기까지 못을 박듯 해두는데 이와 같은 벌을 받은 사람은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형벌은 개구소라고 하는데 전비는 바로 그와 같은 혹형을 방주가 자기에게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만 혼비백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방주가 몸 가까이 이르자 돌연 죽을 각오를 하고 좌장을 맹렬히 휘둘러 방주를 후려쳤다. 소녀는 그가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고 황급히 말했다. 움직이지 마시오. 소녀는 전비의 왼쪽 손목을 잡았다. 전비는 그 순간 자기의 반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고 반항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녀는 부러진 의자 다리를 그의 팔 옆에 대고는 시검에게 말했다. 시검 누나, 띠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묶어주도록 하시오. 시검은 크게 의아하여 물었다. 정말 그의 뼈를 이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내 말이 거짓으로 들리오? 이렇게 아파서 고통을 참지 못하고 끙끙거리는데 내가 장난을 치겠소? 시검은 반신반의하면서 띠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지 소년을 힐끔 쳐다보고 전비의 부러진 팔에다 감아주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소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묶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내가 아황의 부러진 다리를 묶어줄 때보다 훨씬 잘 묶었소. 전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적 같은 방주. 이 악랄하고 음탕하기 이를 데 없는 방주가 무슨 속셈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그는 의아해하는 중에 아황의 부러진 다리니 뭐니 하는 말을 듣자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소년에게 물었다. 아황이 누구요? 소년은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황은 바로 내가 키우던 개요. 그러나 아깝게도 어디론지 달아나고 말았다오. 전비는 크게 노해 부르짖었다. 당신이 나를 죽일 테면 죽일 것이지 나 전비를 짐승으로 취급하는 것이오? 사내 대장부는 죽음보다도 모욕을 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아는 것이오. 죽일 테면 어서 죽이시오. 감히 이 전비를 짐승 취급하다니. 소녀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재빨리 말했다. 아니오, 아니오. 나는 다만 예니를 생각하며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형씨를 욕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오.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리리다.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흔들어 보였다. 전비는 그의 내공이 매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그가 일부러 사과를 한답시고 내력으로 자기를 해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평소 거만하고 무례한 방주가 부하들에게 부드러운 얼굴로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볼 수 없는데 어찌 사과를 하겠는가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재빨리 몸을 옆으로 하여 저를 피하고
두 손을 맞잡은 채 방주를 형용한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혹시 그가 무슨 악독한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였다. 소녀는 두 손을 맞잡아 보이고 말했다. 전형, 아무쪼록 빨리 돌아가서 쉬도록 하시오. 나 계잡종으로 말하자면 말을 잘할 줄 몰라서 실례된 점이 있었을 것이니 전형이 형님의 아량으로 양해하시기 바라오. 전비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뭐? 계잡종이라고? 이건 또 말을 돌려서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닌가? 시검은 속으로 생각했다. 도련님의 정신이 맑아지는가 했더니 다시 또 흐려지는구나. 이때 소녀는 멍한 시선으로 눈살을 찌푸린 채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를 본 시검은 재빨리 전비에게 돌아가라는 눈짓을 했다. 전비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석가 녀석아, 나는 내가 사정 봐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죽일 테면 빨리 죽여라. 본래 나는 도망칠 수도 없고 해서 이미 모든 것을 체념했다. 나는 더는 살고 싶지 않으니 빨리 죽여다오. 소녀는 의아하여 물었다. 당신은 정말 멍청하군요. 내가 어째서 당신을 죽인단 말이오? 우리 어머니께서 들려준 옛날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나쁜 사람만이 사람을 죽였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외다. 더구나 팔이 부러졌지만 나보다 힘이 센 당신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소? 보다 못해 시검이 재빨리 그 말을 받았다. 전향주, 방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해 주었는데 왜 빨리 가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전비는 왼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다. 도대체 이 꼬마 녀석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상해진 것일까? 이때 시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을 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그러면서 급히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소녀는 그 모양을 보자 껄껄 웃었다. 하하하, 저 사람은 정말 재미있군. 마치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군. 시검은 방주에 시중을 든 이래 처음으로 그가 선심을 쓰는 것을 보았다. 더군다나 전비는 방주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방주가 그를 용서해 주었으니 마음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다. 방주님은 좋은 사람이죠. 참 좋은 사람이죠. 무척 좋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철을 빼앗고 그들 부부가 헤어지도록 만들었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어조에는 서글픈 빛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방주의 앞에서 너무나 방자한 말을 한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소녀는 의아하여 물었다. 당신은 내가 남의 철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빼앗았다는 것이오? 또 빼앗아서 무엇에 썼다는 것이오? 시검은 뾰로통해서 말했다. 좋은 사람의 입에서 그런 못된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잠시 점잖아졌다 했더니 순식간에 여우 꼬리를 드러내는군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도련님, 좋은 사람인 척하려면 끝까지 그런 척하세요. 소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물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내가 그의 철을 빼앗아 와서 어디에 써먹었다는 것인지 나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구려. 좀 가르쳐 주시오. 이때 소년의 전신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력이 용솟음치는 듯 했고 눈에서는 형형한 안광이 크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검은 말 같지도 않은 그의 물음과 이상스런 표정에 놀라 몸이 섬뜩했다. 그녀는 연신 뒤로 물러서게 되었고 급기야는 방문 앞까지 가게 되었다. 만약에 방주가 덮쳐들게 된다면 즉시 도망을 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정말로 강제 수단을 쓰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독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옛날에도 몇 차례 급한 상황에 처했으나 죽어버린다고 위협을 하여 겨우 순결을 지켰던 터였다. 이때 그녀는 그의 두 눈에 야수와 같은 안광이 빛나는 것을 보자 더는 조롱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도련님, 몸이 아직도 완쾌되지 않았으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좀 더 쉬도록 하세요. 소녀는 말했다. 내가 좀 더 쉬어서 몸이 완쾌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검은 그만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다. 왼발을 뒤로 빼고 금방 달려나갈 채비를 했다. 이때 소녀는 중얼거리듯 다시 말했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군.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 시검 누나는 나를 매우 무서워하는 것 같군요. 이때 그는 두 손을 의자 등에 대고 있었는데 불끈 손바닥에 힘을 주었다. 자단목으로 만들어 튼튼하기 이를 데 없는 의자가 그만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등거리가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자 소녀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무슨 의자가 이렇게 약하지? 밀가루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네. 사형객은 심보가 악랄하여 상승 내공의 차례를 전도하여 그에게 전수해 주었었다. 그리하여 소년의 공력이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음양이 서로 공격해 하여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었다. 자기의 손가락 하나 사용하지 않고 소년을 죽이려는 것이었다. 소년이 내공을 수련한 지 수년이 되는 날 음양이 상충하여 죽게 될 순간에 공교롭게도 때마침 폐해석이 나타나 절묘한 의술과 심오한 내공으로 그의 신맥을 지켜주어 잠시 한가닥 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연후에 그는 장락방 총단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매일 밤 찾아온 여인이 무림에서 진귀한 현빙벽 화주를 훔쳐와 그에게 끊임없이 복용시켜 체내의 음양의 두 기운을 억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약술은 매우 독한 것이었으며 또한 내공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날 공교롭게도 전비가 그의 전중혈을 후려침으로써 음양의 두 진력이 하나로 융합되었으며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단전 내에 쌓였던 독혈을 토해냄으로써 수화가 상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두 순음과 순양의 내공은 비단 그의 몸을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고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괴이한 내력을 갖게 된 것이었다. 자고로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험한 경로를 밟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의 내공을 터득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사형객이 갑자기 후회하게 되고 폐해석이 아무리 그를 구해주려고 하더라도 감히 강맹한 장력으로 소년의 가슴을 후려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기이한 내력은 공교롭게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얻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 신공은 오랜 세월 동안 내공을 수련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융화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체내에서 기혈이 끓어오르기도 하고 구역질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이유 없이 발광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게 된 것이었다. 소녀는 현재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 자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때 시검은 나직이 말했다. 도련님은 전양주의 목숨을 살려주고 또 뼈까지 이어주었으면서 어째서 그를 짐승이라고 욕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그는 다시 도련님을 뼈에 사무치도록 미워하게 돼요. 말을 해놓고 그녀는 흠칫해졌다. 왜냐하면 그의 안색이 괴이하게 변했으며 눈에 형형한 안광이 빛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금방이라도 자기에게 달려들 것 같지 않은가? 시검은 두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즉시 물러나오고 말았다. 소녀는 모든 것이 아리송하기만 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군. 정말 이상하다. 그러다가 탁자 위에 그 흙으로 빚은 인형을 담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흙으로 빚은 인형이 이곳에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군. 그는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고 그 인형들을 꺼내 놓았다. 이때 그는 신공을 가까스로 연성하게 되어서 내력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몰랐다.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도 모르고 있었다. 평소처럼 가볍게 나무 상자 뚜껑을 열고 흙으로 빚어진 인형을 움켜잡게 되었는데 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인형 겉면에 발라놓았던 가루와 흙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소녀는 속으로 애석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겉면에 흙과 가루가 떨어지자 인형의 안쪽에 다시 칠을 한 나무 조각이 나타났다. 그는 아예 그 겉면에 발라놓은 흙들을 약간 벗겨보니 그 안에 있는 것도 사람의 모습을 어렴풋이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즉시 겉면에 발라놓았던 흙들을 모조리 벗겨버리고 말았다. 나무 조각의 몸에는 동백 기름이 칠해져 있었으며 검은 줄이 잔뜩 그려져 있었는데 혈도의 위치는 전혀 없었다. 나무 조각은 어찌나 정교한지 생동감을 주었다. 그런데 이 나무 조각의 인형은 입을 활짝 벌리고 크게 웃는 모양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손으로는 배를 움켜잡고 있었다.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본래 그 위에 흙으로 발라놓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소녀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알고 보니 흙으로 빚은 인형 안에 이와 같은 나무 조각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나무 조각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어찌되었든 그는 흙으로 빚은 인형의 몸에 있던 혈도경맥을 모조리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흙들을 벗겨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흙으로 빚은 인형의 안에 각기 하나의 나무 인형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흙 속에서 나온 나무 조각들은 표정이 각기 달랐다. 어떤 것은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울상을 짓고 있었고 또 어떤 것은 크게 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각은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기도 했다. 목각 인형 자체의 운기행공을 하는 노선은 흙으로 빚은 인형의 몸에 그려져 있던 그림과는 전혀 달랐다. 소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목각 인형들은 정말 재미있구나. 이 목각에 있는 노선을 따라 내공을 연마해 보아야겠다. 이 울상을 하고 있는 얼굴은 연마하지 말아야지. 이와 같은 꼴은 보기 흉하니까. 그리고 입을 해벌리고 바보처럼 웃는 것도 좋지 않으니 빙긋이 웃는 이 목각을 연마해야겠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단정히 앉았다. 미소 짓고 있는 목각 인형을 탁자 위에다 놓고 단전의 진기를 살짝 돋우자. 즉시 나른한 감을 주는 기운이 끌어올랐다. 그는 목각 인형의 몸에 그려져 있는 선을 따라 내공의 기운을 각처의 혈도로 이끌었다. 그런데 그는 이 목각 인형들의 몸에 그려진 것이 바로 소림사의 선배 고승이 창안한 나한 복마 신공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목각 인형은 바로 나한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신공은 불간의 공을 집대성시킨 것으로 심오하고 절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제일보인 섭심귀원만 하더라도 모든 잡념을 떨쳐버려야 했다.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초연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 10만 명 가운데 한 명 해낼까 말까 한 일이다. 총명하고 영리한 사람은 아무래도 생각하는 바가 많았고 자질이 우둔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 깃들여 있는 천갈래 만갈래의 오묘한 변화를 깨우치기가 힘들었다. 과거 이 신공을 창안한 고승은 세상에 총명하고도 순박한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불문의 자질이 매우 뛰어나고 무력이 없는 인재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신공을 연마하게 된다면 무공에만 전념하게 되는데 이는 또 불도의 실증에 큰 방해가 되었다. 불가에서는 탐, 진, 치 세 가지를 금기로 여긴다. 탐이라는 것은 바로 재물과 색을 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열과 무공에 탐하는 것도 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진 목각인형 겉면에다가 흙을 바르고 칠을 하여서는 소림 정통 내공의 인문 요결을 그려놓은 것이었다. 후세의 사람들이 나무 나한을 보고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연마하다가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거나 불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자는 생각에서였다. 대비노인은 이 18개의 흙으로 빚은 인형이 무림의 이보라는 것을 알고 온갖 심혈을 다해 손에 넣었다. 그러나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에 그려진 요결이 평범하기 이를 데 없어.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를 해보았지만 오묘한 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이 무림의 이보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소중히 간직하였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흙으로 빚은 인형이 파손되어야 목각 인형이 나타난다는 그 오묘한 이치를 몰랐던 것이다. 기실 대비노인뿐만 아니라 그 소림의 신승 이후 이 인형을 간직했던 사람은 11명이나 되는데 이 11명들 가운데 한 명도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전전긍긍하며 이 흙으로 빚은 인형들을 온갖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고 생각하며 연구했으나 헛수고를 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 11명은 모두 한을 품고 이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커다란 의문을 품은 채 황토에 덮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질이 뛰어날 뿐 아니라 나이도 어렸고 깊은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전혀 물들지 않았다. 그야말로 순박하기 이를 데 없어 이 신공을 터득하기에 알맞은 인재라 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그가 깨어난 그날 그와 같은 신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된 것도 천운이라 할 수 있었다. 설사 천성이 착해 세상의 더러운 일에 물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발견하여 그 신공을 연마한다 하더라도 별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소녀는 몸 안에 수화가 조절되고 음양이 융합하게 되자 내공이 어느덧 놀라울 정도로 심오해졌다. 그와 같은 내력을 목각 나한의 몸에 그려져 있는 선을 따라 옹기행공하자 제대로 유통되지 않던 혈도까지도 활짝 뚫리고 말았다. 그는 목각 나한의 선을 따라 옹기행공을 3번 한 후 눈을 감고 나무 조각의 나한을 보지 않고 옹기행공을 해보았다. 즉시 온몸이 상쾌해지고 심신이 맑아지는 것이 아닌가. 소녀는 목각 나한을 바꾸어 내공을 연마했다.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공 연마에 전념했다. 하나의 목각 나한을 연성하면 또 다른 하나로 바꾸는 등 자기 외적 사물에 대해 전혀 보지도 듣지도 않고 새벽에서 정오까지, 정오에서 저녁까지 연마했다. 아니, 소녀는 지칠 줄도 모르고 이튿날 날이 밝을 때까지 내공을 쌓고 또 쌓았다. 시검은 처음 그가 자기에게 덮쳐들까봐 방문 안쪽으로 고개만 삐죽 내밀고서 방 안을 살펴보곤 했다. 그때마다 소녀는 때로는 히히덕거리며 웃는가 하면 잠시 후에는 잔뜩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녀는 또 소년의 정신이 흐려졌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와 그를 살펴보았다. 시검은 소년이 잠도 자지 않고 줄곧 앉아 내공을 연마하는 것을 보자 소년에 대한 두려움은 벌써 잊고 그저 걱정만 되었다. 잠시 살펴본 후 나가 두어 시진 자다가 다시 들어와 보곤 하는 것이었다. 폐해석 역시 밖에서 몇 번이나 살펴보았다. 폐해석은 그의 머리 위에 하얀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의 내공이 중요한 고비에 이른 것을 알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방주의 방을 더욱 철통같이 지키도록 당부했을 뿐 아니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소년이 18개의 목각으로 된 나한의 몸에 그려진 복마신공을 모조리 익히게 되었을 때는 사흘째 되는 새벽녘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고 길게 숨을 내쉰 후 목각 나한을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기분이 상쾌하고 정신이 맑았을 뿐 아니라 짐기를 이리저리 운행시켜 보았으나 조금도 막히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무림에서 희세에 복이 드문 나한 복마 신공으로 내공의 기초를 쌓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본래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려면 짧게는 5, 6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려야 하며 결코 짧은 시일 안에 성취할 수 없다. 다만 그는 체내의 음양 두 기운이 융합하여 내공의 기틀을 쌓아놓은 터라 별 어려움 없이 복마신공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상류 만경창파의 커다란 호수에 물을 잔뜩 저장해 놓았다가 때가 되어 수문을 열어서는 물을 내려보내는 형국과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는 나한 복마신공을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끌어들이게 된 셈이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그는 시검이 침대가에 엎드린 채 잠이 든 것을 보고 침대에서 내려섰다. 이미 중추절이 지나 있었고
8월 하순의 날씨인지라 약간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시검이 입고 있는 것이 얇은 것을 보고 침대 위에 이불을 끌어당겨 그녀의 몸에 덮어주었다. 그는 창문 앞으로 다가갔다. 청아한 향기가 화원에서 풍겨오는 것을 느끼며 그는 상쾌한 기분에 젖게 되었다. 갑자기 시검이 나직이 말했다. 도련님, 도련님, 죽이지 마세요. 소녀는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자꾸 나를 도련님이라 부르는 것이오? 그리고 내가 누굴 죽였다고 죽이지 말라는 것이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시종 불안에 떨고 있는 터였다. 소년의 말소리에 그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두려워요. 시검은 방주가 침대 위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시검은 소년이 창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람과 기쁨에 충만된 음성으로 그에게 말했다. 도련님 일어나셨군요. 제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었나 봐요. 그녀는 급히 일어났다. 그러자 그녀의 어깨에 덮여있던 이부자락이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대경실색했다. 자신이 잠속에 빠져 있을 때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주인이 자기의 몸을 더럽힌 줄 알고 자신의 옷매무새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옷매무새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말짱했다. 시검은 삽시간의 놀람과 의혹에 휩싸여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도련님, 도련님. 저는 무사하죠?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조금 전 잠꼬대를 하면서 나보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꿈속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소? 시검은 그가 전혀 육체와는 관계없는 말을 하게 되자 마음이 약간 놓였다. 그녀 자신의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그녀는 여간 궁금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가 그를 오해한 것이 아닐까? 천지신명이시여. 정말 감사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저는 방금 꿈을 꾸었는데 도련님이 두 손에 칼을 들고 마구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땅바닥에 수없이 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고요. 하나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다물었다. 낮에 보았던 사물을 밤에 꿈꾸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녀는 이날 밤낮으로 본 소년의 침대 머리에 18개의 벌거숭이 목각, 나한을 밤에 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사연을 차마 입에 올릴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은 다시 물었다. 하나같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오? 시검은 다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아이, 나도 몰라요. 소녀는 의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시검 누나, 나는 도대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야기해 줄 수 없소? 시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나, 한번 병을 앓고 나더니 어째서 성격마저 변하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하인에게 누나라고 하시니. 소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시검 누나는 어째서 나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자기 자신을 하인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구려. 그리고 그들 빽부님들도 나를 방주라 부르고 전형은 나에게 그의 철을 빼앗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찌된 노릇이오? 시검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안색이 진지한 것을 보자 결코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도련님은 꼬박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밖에 인삼죽을 끓여놓은 것이 있으니 우선 한 그릇 갖다 드리겠어요. 소녀는 그녀가 들먹이는 말에 갑자기 심한 허기증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배가 고프구려. 누나에게 어찌 수고를 끼칠 수 있겠소? 죽은 어디에 있소? 그는 음식 냄새를 맡고 웃으며 말했다. 아, 알겠소.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침실 밖은 커다란 방이었고 방 한쪽 모퉁이에 조그만 화로가 놓여 있었다. 화로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는 조그만 솥이 얹혀져 있었는데 죽이 끓어 부글부글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소녀는 시검을 한번 바라보았다. 시검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
죽이 모두 타고 말았군요. 도련님, 우선 욕이나 하세요. 그러면 그동안 다시 죽을 끓여드리겠어요.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죽이 타서 풀을 쑤게 되었네요. 소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누룽지가 더 맛있는 법이요. 걱정할 것 없소. 그는 솥뚜껑을 열었다. 대뜸 탄내가 코를 찔렀다. 솥의 죽이 거의 다 새카맣게 타버린 것이다. 소녀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인삼죽이라는 것은 본래 쓴맛이 있었다. 거기다가 연물도 넣지 않고 밑바닥이 타버려 더욱 쓴맛으로 변해 있었다. 소녀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한 모금 삼키고 고개를 저었다. 굉장히 쓰군. 그는 다시 한 숟가락을 퍼서 입안에 넣은 후 말했다. 정말 쓰다. 써. 시검은 급히 그의 숟가락을 빼앗으려 했다. 그렇게 눌었는데 먹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소년의 손등에 닿게 되었다. 소년은 숟가락을 놓지 않으려고 자연히 손에 힘을 주게 되었는데 그만 한 가닥 반탄력이 생기게 되었다. 순간 시검의 손가락이 튕겨졌다. 대경실색한 시검은 재빨리 손을 움츠렸다. 소녀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한 숟가락에 죽을 떠서 먹었다. 허겁지겁 퍼먹기는 해도 죽이 쓴 탓으로 소년의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졌다. 그 모양을 본 시검은 그만 훗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거의 탄 죽을 맛있게 잡수시다니. 그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이 며칠 동안 배가 무척 고팠을 거예요. 소녀는 반솥에 탄 죽을 순식간에 깨끗이 먹어치웠다. 이 인삼죽은 풀처럼 쑤어놓은 상태였지만 이 죽에는 인삼이 들어있었고 그 인삼은 바로 100년 이상 묵은 것이라 크게 몸을 보하는 효력이 있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의 정신은 맑아지고 또한 기운이 펄펄 나게 되었다. 시검은 그의 얼굴이 불그레진 것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도련님, 어떤 재간을 썼길래 저의 손가락이 닿자마자 탁 튕겨나갔죠? 그리고 얼굴빛도 퍽 좋아졌어요. 소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도 무슨 재간인지 잘 모르겠소. 다만 그 나무 인형의 몸에 새겨져 있는 선을 따라 연마한 것뿐이외다. 그는 물었다. 시검 누나, 나는 도대체 누구죠? 시검은 다시 웃으며 말했다. 도련님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아니면 저와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머리를 극적극적하더니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를 보았소? 시검은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도련님은 한 번도 어머니가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도련님은 만화님의 말씀을 매우 잘 받드는가 보군요. 그래서 성격도 약간 고쳐진 것 같아요. 그녀는 힐끗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나 그의 옛 성질이 다시 도지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다행히 그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아서 안심이 되었다. 그 소녀는 말했다. 어머니의 말씀은 물론 잘 받들어야지. 그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군. 시검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천지신명에게 감사할 노릇이군요. 이 세상에 도련님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다니 말이에요. 바로 이때 문 밖에서 낭낭한 음성이 들려왔다. 방주께서 깨어나셨나요? 소속된 자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녀는 아연해져 어떻게 대답할 바를 몰랐다. 그는 시검에게 재빨리 나직이 물었다. 혹시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시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는 도련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소녀는 급히 말했다. 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오. 시검 누나가 먼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어야겠소. 시검은 그를 한번 바라보며 소리 높이 말했다. 밖에는 어느 분이세요? 그 사람은 대답했다. 소속된 자는 사위당의 향주 진충지입니다. 시검은 의젓하게 말했다. 방주께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분부이옵니다. 사위당의 진충지는 곧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소녀는 시검에게 손짓을 하고 나직이 물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요? 남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하오? 시검은 눈을 살짝 찌푸렸다. 갑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녀는 나직이 말했다. 도련님은 장락방의 방주이고 성은 석씨이며 이름은 파천이라고 해요. 소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석파천, 석파천이라. 알고 보니 나는 석파천이라는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나의 이름은 개 잡종이 아니겠군. 시검은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감도는 것을 보고 위로를 했다. 도련님, 번뇌할 것 없어요. 나중에 차차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도련님은 석파천, 석방주이며 장락방의 방주예요. 그러니 물론 개가 아니죠. 이제 석파천이 된 소녀는 나직이 물었다. 장락방은 무엇하는 곳이요? 또 방주는 무엇하는 사람이지? 시검은 속으로 생각했다. 장락방이 무엇하는 곳인지 설명하기는 약간 곤란하구나. 이와 같은 생각에 그녀는 신중히 말했다. 장락방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폐 선생이나 밖에 서 있는 진 향주 등 모두 재간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도련님은 방의 우두머리이고 모두들 방주님의 말에 따르죠. 석파천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오? 시검은 말했다. 나는 시녀에 불과한데 무엇을 알겠어요? 도련님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면 폐 선생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장락방의 군사이시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가장 총명하시니까요. 석파천은 난처한 빛을 띠었다. 폐 선생이 이곳에 없는데 당장 어디로 가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오? 시검 누나, 진향주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가 나에게 묻는 말을 내가 대답하지 못할 것이니 그 사람 따러 가라고 하시오. 시검은 말했다. 그에게 가라고 하면 좋지 않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 될 거예요. 석파천은 기뻐 말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시검이 앞장을 선 가운데 석파천은 바깥에 한 조그만 객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한 명의 체구가 우람한 사내가 의자에 앉았다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굽혔다. 방주께서는 몸이 다 나으신 건가요? 소속된 진충지가 문안드리옵니다. 석파천은 허리를 굽히고 예를 했다. 진향주, 나도 당신에게 문안드리는 바입니다. 진충지는 그만 안색이 획 변하고 말았으며 뒤로 두 걸음이나 물러섰다. 그는 평소 방주가 오만무례하고 성격이 잔인하여 사람을 잘 죽인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인사를 하는데 방주가 도리어 자기에게 인사를 하여 문안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죽일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럭 생긴 것이다. 진충지는 속으로 놀라기는 했으나 무공이 고강한 사람이었고 또한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 초야의 호걸이었다. 그러니 어찌 순순히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그는 즉시 두 손에 암암리의 공력을 돋우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소속된 자가 몇 조의 방규를 어겼는지요? 방주께서 처벌을 하여야 되겠다면 반드시 향당을 열어 무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해야 할 것이외다. 석파천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놀람과 의아한 어조로 물었다. 처벌이라니요? 무슨 처벌을 한다는 것이요? 진향주께서 처벌을 받아야 한단 말이요? 진충지는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소속된 자는 본 방과 방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며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방주께서는 자꾸 비웃음의 참말씀만 하십니까? 석파천은 시검이 잘 모르는 대목이 있으면 고개만 끄덕이라는 말을 상기했다. 나중에 천천히 폐 선생에게 물어볼 작정으로 그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마른 기침을 한 후 말했다. 진향주 앉으시오. 겸손해할 것 없소. 진충지는 말했다. 방주 앞에서 어찌 소속된 자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맞소 맞아.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본 채 서 있었다.
대뜸 서로 뻣뻣해진 채 말을 나누지 못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격이었다. 진충지의 안색은 경계와 울분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있었으나 석파천은 망연함과 곤혹 속에 잠겨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장락방의 규칙에 의하면 부하가 방주에게 기밀 대사를 논하게 되었을 때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거문 객청에서 벌써 나가고 없었다. 만약에 그녀가 옆에 있었더라면 진충지에게 몇 마디 해석의 말을 했을 것이고 방주가 가까스로 병석에서 일어난 몸이라 정신이 맑지 않으니 진향주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간단해졌을 것이다. 이때 석파천은 탁자 위에 두 잔의 차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한 잔을 들고 오른손으로 다른 한 잔을 들어서 진충지에게 내밀었다. 진충지는 차 속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석파천이 잔을 받는 틈을 빌어 손을 쓰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어 감히 손을 뻗쳐 찻잔을 받지를 못했다. 이때 그가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자 쨍그랑하며 찻잔은 땅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석파천은 하는 소리를 냈으나 미소를 띄우고 다시 말했다. 미안하게 되었소. 미안하게 되었소. 그는 마시지 않은 자신의 찻잔을 내밀었다. 이 잔을 들도록 하시오. 진충지는 두 눈썹을 곤두세웠다. 어찌되었든 나는 그의 독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산의 대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전전긍긍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방주의 무공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손을 써서 그를 해치게 된다면 장락방이라는 용담호열에서 도망칠 수 없을 게 분명했다. 폐 의원의 손 아래 10초도 견디어내지 못할 그인지라. 그때 죽게 된다면 더욱더 참혹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찻잔을 받아 꿀꺽꿀꺽 다 마셔버린 후 찻잔을 탁자 위에 탁 놓았다. 그는 참담한 얼굴로 말했다. 방주가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이와 같이 대해주시니 아무쪼록 장락방은 천추만대의 즐거움을 누리고 석방주께서도 백세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석파천은 백세 장수하기를 바란다는 그 말은 알아들었으나 진향주가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뜻에서 말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도 같이 인사말을 했다. 진향주도 백세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진향주에게는 그와 같은 한마디가 악독한 풍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냉소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흐흐흐. 나의 이 목숨이 경각에 들려있는 이때의 백세 장수라니.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낭낭히 외쳤다. 소속된 자가 방주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 두 사람이 총단의 사위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40세쯤 되는 중년의 사내이고 다른 한 사람은 27, 8살쯤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힐끗 석파천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장검을 썼으며 능소성의 설산파의 제자인 것 같았습니다. 소속된 자는 부하들과 함께 손을 써서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두 사람의 검법이 고명해서 3명의 형제가 살해당하게 되었으며 젊은 여인만 다리에 상처를 입혀서 겨우 사로잡을 수 있었으나 사내는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주님께 삼가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파천은 말했다. 여자는 잡고 남자는 놓쳐버렸다는 말이오? 그런데 그들 두 사람은 무엇하려고 들어왔다는 것이오? 혹시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이오? 진충지는 말했다. 사위당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없습니다. 석파천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 두 사람은 매우 흉악하군. 어째서 대뜸 3사람이나 죽였지? 그는 호기심이 있는 것을 느끼고 다시 말했다. 진향주, 나를 그 여자에게로 데려가 주시오. 진충지는 허리를 굽혔다. 삼가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객청에서 나갔다. 갑자기 그는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잡은 여자는 매우 아름답다. 나이도 젊고 얼굴도 고왔다. 방주가 만약 그녀를 보고 마음에 든다면
속으로 기뻐서 나에게 어쩌면 해를 입힐지도 모르겠구나. 또 한편으로 그는 자기가 이와 같은 장락방에서 밥을 빌어먹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서글프게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는 요행이 오늘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면 멀리 도망쳐서 이름과 성을 감추고 은거해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작정을 하면서도 속으로 못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장락방에서는 도망치는 사람에 대해서 제일 무거운 죄로 다스렸던 것이다. 만약에 자기가 도망친다면 장락방의 사람들이 이 세상 끝까지 쫓아올 것이며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그게 여간 걱정되지 않았다. 석파천은 진충지를 따라 집을 가로지르고 두 곳의 화원을 지나 이윽고 한 커다란 성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 4명의 사내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성문 양쪽에 서 있었다. 사내들은 그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바삐 달려와 허리를 굽히고 절을 했는데 공손한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눈치가 엿보였다. 진충지는 손을 내저었다.